부는 가난처럼 타고나는 거야. 넉마를 모은 거지는 자기의 전리품을 과시할 수는 있지만 그걸 그럴듯하게 입을 수는 없지.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앙팡 테리블을 탄생시킨 문제소설 장 콕토의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그럼 우선 무서운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과 시인, 영웅의 역할이다. 이 책은 다르질로라는 학교의 마초를 따르는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되는 소설인데 그 소년의 이름은 폴로 콩도르세 중학교의 운동장에서 벌어진 눈싸움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영웅은 다르질로라고 불리는 미소년으로 콕토에 의하면 그는 학교의 수탉이며 그에게 도전하는 아이들에게나 편을 드는 아이들에게나 똑같이 호의적이었습니다. 폴과 다르질로도 눈싸움의 한창인데 폴이 다르질로에게 눈덩이를 가슴에 맞고 쓰러져 제라드라는 친구의 부축을 받아 집까지 가게 됩니다. 집에는 성질만 내는 누나와 병든 엄마가 있었는데 누나 엘리자베트는 다쳐서 온 폴에게 뭐라고 나무라지만 사실은 엄청 걱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폴은 의사로부터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다르질로를 못 본다는 슬픔에 잠깁니다. 이후 폴은 엘리자베트와 마치 한 몸을 가진 두 사람처럼 생활하고 씻고 옷을 입고 하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들의 방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두 남매가 살고 있는 방 안에는 어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년 소녀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른들이 보면 하등의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보물처럼 여겨 방 안을 잡다한 보물로 장식했습니다. 제라르도 이런 세계에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는데 서로 욕지거리를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거의 외출도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는 사귀지도 않으며 오로지 셋이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라르와 누나인 엘리자베트 그리고 폴은 자주 셋이서 붙어 다니고 친해지게 되는데 그러던 중 엄마가 죽게 되고 당시 누나는 15살, 폴은 13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않고 낮에는 몽롱한 가수면 상태에 빠져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다 밤이 되면 깨어나 끝없이 반복되는 연극, 그들만의 시나리오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놀이라는 그들만의 의식에 빠져 자기 자신에서 떠나버리는 행위를 즐기고 훔친다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인 도둑질에 심취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누나가 19살이 될 때쯤 다르질로는 이미 엄청 성장해 누나보다 머리 하나는 큰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축이 필요한 병자 신세입니다. 이런 삶이 진보했는지 아니면 탈출하고 싶었는지 엘리자베트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데 엘리자베트는 폴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이쁘다는 말을 듣고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트는 쉽게 마네킹 자리를 얻게 되는데 이때 고아 출신의 마네킹 일을 하고 있는 아가트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엘리자베트랑 바로 친해지게 됩니다. 엘리자베트도 아가트를 좋아하게 되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엄마 방을 내주자고 해서 이렇게 엄마 방은 아가트의 방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네 사람은 똘똘 뭉치게 되는데 그들은 놀이를 하고 여전히 티격대고 보물을 모으며 보물을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좋아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데 엘리자베트에게 미카엘이라는 부자의 사내가 생긴 것으로 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뾰루퉁하지만 엘리자베트는 곧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폴은 내심 누나가 떠나는 게 슬프지만 쿨하게 보내주는 척하고 엘리자베트는 하인이 4명이고 운전수가 1명 있는 미카엘의 저택에 아가트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자마자 미카엘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엘리자베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빈 공간이 많은 집에 그녀는 폴하고 제라르를 불러 4명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들은 재산에는 별로 관심도 없이 다시 방 안을 제멋대로 어질러 놓고 사는데 방이 전부 떨어져 있어 대화가 불편했는지 폴은 집안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한편 아가트는 폴을 사랑하고 폴도 아가트를 사랑하게 되는데 아가트는 엘리자베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엘리자베트가 폴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으로 엘리자베트는 자기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고 폴한테 내려가는데 폴도 엘리자베트에게 아가트에 대한 사랑을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아가트에게 편지를 썼는데 잘 갔는지 모르겠다며 전달을 해달라고 하는데 엘리자베트는 알겠다고 하지만 그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자베트는 역시 아가트를 좋아하고 있던 제라르에게 가서 아가트가 그를 정말 좋아하고 있는데 얼른 사랑을 하지 않고 뭐하냐고 합니다. 이렇게 폴과 아가트는 마음속으로 서로 사랑하지만 엘리자베트의 계략에 빠져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가트는 제라르와 결혼을 해서 다른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네 명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라르가 잔악한 천사를 상징하는 다르즐로를 만났다며 다르즐로가 전해달라고 했다는 독약을 전해줍니다. 폴은 옛날부터 독약을 좋아했고 다르즐로에게 구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다르즐로는 독약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폴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엘리자베트에게 혼자 있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자베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러던 중 엘리자베트는 폴이 죽는 꿈을 꾸고 아가트가 급히 깨우는데 엘리자베트는 이것이 꿈의 연속인가 싶어서 멍하니 있습니다. 아가트가 폴이 자기에게 독약을 먹는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빨리 가봐야 한다고 하자 엘리자베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가트와 함께 폴을 찾아가는데 이미 폴은 죽기 일보 직전 상태였습니다. 몸은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엘리자베트는 충격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가트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의사도 어디에 가버렸습니다. 아가트는 엘리자베트에게 따뜻한 커피를 타오라고 하고 폴과 둘만 남는데 폴은 이것이 전부 아가트의 탓이라고 토로하고 아가트는 어리둥절해합니다. 둘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다가 편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범인이 엘리자베트임을 알게 되는데 커피를 타던 엘리자베트는 둘만 너무 오래 두어서 서둘러 들어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자베트를 째려보자 갑자기 엘리자베트는 총을 들고 둘을 겨누는데 쏘지 않을 것임을 아는 폴은 배신자, 악마라고 엘리자베트에게 쏟아붓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아가트가 계속 폴을 자기에게서 가져가려고 해서 그랬다고 말하고 자신의 관자놀이에 총을 쏘며 폴도 점점 몽롱해지면서 쓰러져 방엔 아가트만 남은 채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럼 무서운 아이들에서 기억에 남는 문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5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 힘이 아직은 유년에 불과한 충동들을 이기지 못한다. 동물적이면서도 식물적인 충동들, 우리의 뇌리에는 그것들이 몇몇 고통에 대한 기억 이상으로 남아있지 않고 또 어른들이 다가가면 아이들은 입을 다물어버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드러남의 현장을 목격하기가 어려운 충동들.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시침대며 딴청을 부린다. 그 뛰어난 배우들은 대뜸 짐승처럼 털을 곤두세우거나 화초처럼 공손하고 상냥한 태도를 꾸밀 줄 알아서 자기네들의 은밀한 종교의식을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 의식의 속임수, 희생, 약식재판, 공포, 형벌, 인신공여가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세부 사항들은 베일에 묻혀있고 그 종교의식의 신자들에게는 어쩌다가 몰래 엿듣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들만의 고유호법이 있다. 그들은 떠나지 못했다. 그들은 꿈의 시시를 따라가다가 주위가 흐트러지고 산만해진다고 느꼈다. 사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던 것이다. 스스로를 자기 밖으로 내던지는 일에 이력이 나 있었던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 속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그 새로운 단계를 부주의 또는 방심이라고 불렀다. 별난 사람들과 그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은 그들을 추방한 다원적인 세계에는 하나의 매력이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은 이 비극적이면서도 유쾌한 영혼들이 호흡하는 태풍의 무서운 기세와 속도에 놀라 괴로워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처음에는 어린애 같은 행동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장난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폴이 다르즐로를 좋아하는 것처럼 제라르가 폴을 좋아하도록 만든 폴만의 특별한 매력은 그의 허약함이었기 때문이다. 폴의 시선이 불꽃 같은 다르즐로 녀석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성이 곱고 강한 제라르는 폴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보호하며 그 불꽃에 타지 않도록 막아줄 작정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택의 온갖 곳으로 방을 찾아다니면서도
그 회랑식 방만은 예외로 여겼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두 개의 방 사이에서 아이들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처럼 방황했다.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들은 이제 더 이상 첫닭이 울면 달아나는 그 가벼운 유령이 아니라 허공을 감도는 불안한 유령이었다. 마침내 각자의 방을 갖게 되자 완강하게 자기 방을 지키려고 하면서 아이들은 미친 듯이 자기 방에 처박혀 지내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태도로 두 눈에 칼날을 번뜩이면서 입술을 앙다문 채 어슬렁어슬렁 이 방 저 방을 오갔다. 이 방은 그들이 한 몸을 가진 두 사람처럼 생활하고 씻고 옷을 입고 하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곳이었다. 그는 혼자 열광했다. 불현듯 그는 거울에서 부드러워진 자기 얼굴을 보았고 어리석음이 자신에게 만들어주었던 찌푸린 얼굴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자신의 악은 선이 되어 있었다. 그는 최대한 빨리 그 선을 돌려주고 싶었다. 그가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사랑하고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상호적인 것은 아니었고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 미래를 위한 계획, 공부, 직책,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은 호강하는 개가 양 지키는 일을 신경 쓰지 않듯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신문에서 그들은 범죄 기사를 읽었다. 그들은 틀을 흐트러뜨리는 종족, 뉴욕과 같은 병영에서는 퇴역당하고 파리에 나가서 살아야 할 그런 종족에 속했다. 그러나 마약은 존재했다. 엘리자베트와 폴은 그들의 피 속에 불가사의한 이물질을 품은 채 태어났던 것이다. 꿈의 실오라기에서 그만 헷갈리고 많은 얼빠진 자기들을 느끼기가 일쑤였다. 결혼을 해? 너하고? 아니, 너 미쳤니? 거울이나 들여다보고 하는 소리야. 그게? 내 몰골에 시집 갈 형편이나 되는 줄 아니? 못나고 게다가 바보고 말야? 바보들 중에서도 넌 바로 여왕이란 말이야. 그놈은 널 놀리고 있는 거야. 널 비웃고 있는 거라고. 성처녀. 제라르의 생각이 옳았다. 그도 미카엘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엘리자베트를 차지한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랑은 제라르를 사랑해서 떼어놓은 불가해한 이 테두리를 그에게 계시했다. 이 테두리를 강간하려 함은 목숨을 값으로 치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비록 미카엘이 이 처녀를 차지했다고 인정했다 손쳐도 그는 결코 성당을 차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기가 죽음으로써만 거기에 살게 되는 이 성당을. 그래, 맞아. 사실이야. 나는 질투가 났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난 아가트를 증오해. 아가트가 널 이 집에서 빼앗아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 두 사람은 저마다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하소연하는 일은 없었고 자기의 사랑을 감히 입 밖에 내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바닥에서 얼굴을 치켜든 채 자기네의 우상을 애모하였다. 아가트는 눈에 젊은 사나이를, 제라르는 무쇠 처녀를, 살인자는 일격 또 일격을 가하면서 숨조차 돌려 쉴 틈도 안 준다는 사실을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앙거미처럼 길게 거미줄을 뽑아가면서 어둠 속에서 사방으로 그물을 얻고 무겁고도 가벼우며 그칠 줄 모르는 듯한 걸음을 계속하였다. 살인범의 모든 희생자 중에서 한 젊은 처녀가 가장 심한 저항을 하는 수도 있다. 어쩌면 저 애는 폴을 만지고 말을 하고 살칠 수가 있을까? 따뜻한 탕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어쩌면 저렇게도 저 애는 눈과 죽음의 이 숙명에 대하여 이상적인 힘을 맞세우는 것일까? 그러나 그녀는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할 셈이라는 말인가? 폴의 눈빛은 꺼져버렸다. 실오라기는 끊어진 것이다. 그가 날아가버린 방에 남아있는 것은 다만 아추와 은신처에 있는 한 조그만 여인뿐이었다. 그 여인도 점점 줄어들고 멀어지고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생클레에서 1929년 3월. 레베카입니다. 그럼 제가 무서운 아이들의 뒷이야기와 작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아이들.
무서운 아이들은 사랑과 유혹이 질투와 악의로 변해가는 해소공포증과도 같은 소설로 인간관계에 불안하고 파괴적인 본성을 다룬 작품으로 프로이트 등에 의한 무의식의 발견과 맥락을 함께합니다. 예민한 젊은이 폴은 성적 카리스마가 넘치는 깡패 다르질로를 남몰래 사랑하고 있는데 다르질로가 던진 눈덩이에 맞아 다치면서 소설은 시작됩니다. 폴은 누나인 엘리자베트와 비좁고 숨막히는 방의 침대에서 함께 지내고 이후 모든 사건은 이 하나의 방에서만 일어나는데 그들은 싸움과 화해가 반복되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트가 그녀의 친구인 아가트를 집으로 데려오자 폴은 다르질로와 닮은 아가트에게 반해버리고 이것은 엘리자베트의 질투에 불을 붙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작품에 나타나는 강박적이고 망가진 사춘기의 초상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모습의 예시라고 평가합니다. 폴과 엘리자베트는 외부 세계에서 거의 단절된 채 환상의 세계에서 과열된 감정과 절제를 모르는 욕구로 서로를 탐하며 지내는데 이들은 미성숙한 젊은 운명을 대변하는 비극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은 1950년 장피에르 멜빌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져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콕토가 직접 각색을 맡았습니다. 부는 가난처럼 타고나는 거야. 넉마를 모은 거지는 자기의 전리품을 과시할 수는 있지만 그걸 그럴듯하게 입을 수는 없지. 최재봉님은 이상의 시 오감도제이로의 13인해야 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뿐이 모였소라는 구절을 들며 이상이 짱 콕토의 소설을 읽었거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년 소녀의 심리를 주도 면밀하게 다룬 그리스 신화의 현대판 같은 심리소설로 한때 무서운 아이들, 즉 앙팡테리블이라는 표현이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 콕토 1889년 7월 5일에 태어난 장 콕토는 영화 감독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자 소설가였으며 극작가이자 디자이너였고 드라마 작가이자 예술가였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1929년에 집필한 소설인 무서운 아이들과 1930년에 제작한 영화 시인의 피를 비롯해 무서운 어른들, 미녀와 야수, 오르페우스 등이 대표작입니다. 콕토는 프랑스 파리 근교의 메종 라피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조르주 콕토는 법률가이자 아마추어 화가였지만 콕토가 9살일 때 자살을 했습니다. 학교를 싫어했던 콕토는 15살에 가출을 하는데 19살의 첫 번째 시집인 알라딘의 램프를 출간한 후 여류 예술가들과 사귀면서 다다이즘 시인으로서 활동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엔 전입화 시인으로 사티니, 피카소, 디아길레프 등과 함께 파라드, 지붕 위의 황소, 에펠탑의 신랑 신부 등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발표합니다. 콕토는 이런 작업을 통해 시와 음악, 회화, 무용 같은 다양한 예술의 총화를 꿈꾸었다는데 연극 연출에도 재능이 있어 다양한 주제로 여러 작품을 만들어내 마술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시를 여러 양식으로 표현하려고 해서 손대지 않은 예술 양식이 거의 없는데 소설, 평론, 연극, 영화, 그리고 대상도 그에게는 시의 표현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동안 시를 쓰다 로미오와 줄리엣, 오르페, 지옥의 기계 등 많은 고전 명작의 현대화를 시도했고 르노와 알미드, 쌍두 독수리, 무서운 어른들 같은 걸작들을 발표했습니다. 1930년부터 시인의 피를 시작으로 영화 제작에 나섰는데 많은 예술 분야의 훌륭한 작품을 남겨 프랑스 문화계의 중심인물이 되었으며 칸 영화제의 종려나무 잎 로고가 콕토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1955년엔 프랑스 예술원의 회원이 되었는데 그의 예술적 역량은 갖가지 시도와 실험을 통해 하나의 장르 안에서도 다채로운 색채를 보여준다고 평가받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긴 장 콕토는 1963년에 심장마비로 74세에 사망했는데 프랑스의 전설적 가수 에디트 삐아프의 사망 소식을 들은 충격 때문으로 장 콕토와 에디트 삐아프는 사망일이 같습니다. 당신이 새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을 테니까. 만일 당신이 새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하지만 만일 당신이 벌레라면 아주 늦게 일어나야 하겠지. 쉘 실버스타인, 일찍 일어나는 새.